장편 소설 2013년에 18회 한겨레 문학상을 받으면서 작가로 데뷔했고요. 그러니까 본 캐릭터는 소설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장편 소설을 5권을 냈고요. 에세이를 4권, 그리고 논픽션을 1권 냈습니다. 그중에 요 새까만 요 표지 전두환의 마지막 33년 요 책으로 네, 책을 내면서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간 책을 내면서 요 신성당 학파랑 인연을 맺었고요. 그래서 즐겁게 여기 나와서 공부도 하고 정치의 베테랑이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도 많이 받고 가르침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한 11년 차 작가인데 한 만으로 10년 정도 있으면서 책을 10권을 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10년 동안 10권을 냈다고 말씀드리면 저 작가는 되게 성실한 작가구나.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볼 만 하겠다라는 신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흑심에 제가 썼던 책들을 일일이 다 보여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연은 반은 제가 혼자 설명하는 식으로 하고 반은 같이 참석해서 할 건데요. 제가 글쓰기 강연을 다니면 글쓰기 강연을 꽤 다녔었는데 항상 듣는 질문들이 7개가 있어요. 가장 자주 듣는 질문들이.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딱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엉망으로 쓸까 봐 걱정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질문을 받아보고 시간을 봐가면서 이 나머지 것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제가 또 띄워놓고 할 수도 있어요. 진행 상황 봐가면서. 또 오늘은 일단 1번 또는 2번까지 시간상 안 되면 1번만 예, 제가 강연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1번. 작가님, 저는 엉망으로 쓸까 봐 너무 걱정돼서 글을 못 쓰겠어요.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마음이 왜 드는지를 알면 이 두려움을 좀 극복하는데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지만. 그러면 이 마음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이거를 생각해 보죠. 우리 보통 글을 쓰면 좋다고 하는데, 글을 쓰면 왜 좋을까요? 우리는 왜 글을 쓰도록 권장받고 글 쓰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리가 된다. 그렇죠.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죠. 또 글쓰기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또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그게 답이에요. 오래 남는다, 기억에 남는다. 오래 남. 또 글을 쓰면 뭐가 좋을까요? 글을 쓸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남들이 본다. 그렇죠. 남들이 본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남들이 본다. 또 글을 쓰면 뭐가 좋을까요? 네. 뭐 아니면 글을 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마음속에서.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 시간입니다. 기분이 좋죠? 왜 좋죠? 내 생각으로 썼으니까 뭐 작업에 대한 만족도 있고 그렇죠. 기분이 좋다. 뭔가를 해냈다는 기분, 작업에 대한 만족. 또 뭐가 좋을까요? 그래서 솔직해질 때도 있는데 네. 오버하는 솔직해지기도 하고 오버하기도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솔직해지기도 하고 오버하기도 한다. 또 글 쓸 때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잘 써야지 하는 생각이 들죠. 잘 써야겠다는 야망. 다음은 야망.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글 쓸 때 우리는 왜 써야 되죠? 글 쓸 때 어떤 게 일어나죠?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기 시작할 때. 네. 글쓸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왜 자꾸 글을 쓰라고 사람들이 권하는지, 그리고 왜 나는 글을 자꾸 잘 써야겠다고 생각하는지, 글 쓸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글을 쓰고 나면 어떠세요? 정리가 되고 기억에 남고 남들이 봐주니까 좋고 기분이 좋다. 작업에 대한 만족도. 솔직해지기도 하고 오버하기도 한다. 잘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공부를 하게 되죠. 어떤 공부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뭘 모르는지를 구분하게 되죠.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답이 다 나왔어요. 이거를 제가 약간 더 정리된 언어로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자, 회상,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리고 재평가. 공부를 하게 되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재평가를 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감정을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사람과 만나고 엄청나게 많은 감정을 겪고 가잖아요. 아,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우리한테 일어났던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 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너무 많은 정보를 흡수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 일어났음에도 그 감정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넘어가죠. 글을 쓸 때는 자기가 과거에 했던 체험,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감정을 다시 돌아가서 복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나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어떤 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거하고도 통하죠.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말싸움을 크게 해서 친구랑 절연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계속 하늘을 푸고 가고 있다가 그 사건을 글로 쓰게 되면 다시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 말을 내가 했고 친구는 왜 그런 반응을 했지? 거기서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전후 정황이 보이면서 아,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었구나. 그러니까 원인이 그 친구의 열등감에 있었다면 내가 그걸 건드렸는데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너무 내 탓을 했던가, 너무 자학했던 거를 조금 더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그게 만약에 내 탓이었다면 너무 남 탓만 했던 거를 경감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개인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죠. 이게 중요한 게, 우리 보통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글쓰기를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책도 많이 안 읽는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있죠. SNS의 발달. 그러니까 옛날과 같은 책의 형태로 읽고 책의 형태로 쓰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많이 읽고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이죠. 형태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부모인 사람에게는 스티브 잡스는 원수죠. 아이들 스마트폰과 전쟁을 벌이는 게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스티브 잡스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 측면에서는 스티브 잡스한테 좀 감사하게 됩니다.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내놓기 이전에는 세상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고 이게 어떤 사건이었다고 가치를 평가하는 게 누구였죠? 굉장히 소수였죠. 누가 주로 그런 역할을 했죠? 언론이죠, 언론. 언론이 뭐가 있죠? 방송국하고 신문사가 있죠. 방송국에 종사하는 기자 몇 명과 신문사에 종사하는 기자 몇 명, 그리고 책을 내는 작가, 그리고 뭐 방송에 잘 출연한 정치인, 이 정도의 소위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지도자층, 지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발언권을 거의 다 갖고 있는 그 시대에는 그랬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길 가다가 어떤 사건이 있는 걸 봤어요. 남녀가 싸웠어요. 그 대화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있기 이전 시대였다면 이 대화에 대해서는 취재 나간 기자의 의견만이 알려지죠.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에는 나 그 옆에서 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사건이었어 하고 내가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블로그의 조회수가 만을 넘어가면 웬만한 신문보다 더 큰 언론사가 되는. 그리고 내가 이걸 봤는데 그 사건의 실상은 이래. 남자 쪽이 잘못이야. 또는 여자 쪽이 잘못이야 하고 내가 유튜브에 올리면 내 유튜브 팔로워가 만약에 10만 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웬만한 방송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한 사람이 자기의 신문사와 자기 방송국을 다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공론화의 장에서 되는 몇몇 사람의 역사만 기록되었다면 지금은
개개인의 역사가 다 기록되고 알려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개인 역사의 기록이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글쓰기가 너무 잘하고 싶어지는 시대고 글쓰기가 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유튜브 시대에도 글쓰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유튜브 대본은 다 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글을 잘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의 변화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글쓰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데 글을 쓰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보통 글을 쓰려고 하면 생각을 다 정리하고 뭐를 쓸지가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하기 때문에 글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역방향, 글을 쓰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후자의 비중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블로그나 페이북에 몇 줄을 남기고 아침에 몇 줄 남기고 집을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썼던 글이 계속 생각나죠. 아, 그 부분 이렇게 쓸 걸. 아, 그 부분 이렇게 더 더했었을 걸. 나중에 고치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썼기 때문에 생각이 촉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 생각하고 다 왁구를 잡은 다음에 써야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쓰기에 돌입을 잘 못해요. 그런데 글쓰기에 확 돌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역방향이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썼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일단 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도서관에서 10회짜리 글쓰기 강연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15명이었어요. 무료 강연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신청자 그 수가 많았고 15명이 왔는데 그리고 다 숙제도 되게 잘해왔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딱 한 분만이 안 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숙제 플랜을 얘기해주고 수요일 날 강연이었다면 월요일 날 자정까지 이제 이 인터넷에 올리세요 하고 그때까지 딱 마감을 줬거든요. 올리지 않으면 코멘트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월요일까지 안. 그랬는데 이분은 월요일도 올리지 않았고 수요일 날도 프린트를 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이제 그날 자기가 써온 거를 낭송을 하고 발표를 하고 합평도 했는데 이분이 자기 차례가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월요일 날 들어가서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 써서 도저히 나는 그렇게 못 쓸 것 같아서 자기가 쓰긴 썼는데 도저히 자기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 차마 못 올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불길했죠. 그분이 계속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시간에도 숙제를 안 오시고 똑같은 말씀하시더니 세 번째 시간부터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른 분이 대체를 해서 이제 이어졌는데 저는 그분이 굉장히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쓴 글 너무 잘 써 보이고 내가 쓴 글은 너무 못 써.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자기소개를 할 때 딱 들어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책도 엄청 많이 읽으신 분이고 내공이 굉장히 크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글을 쓰셨으면 굉장히 좋은 글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엄청나게 잘 쓰고 싶다는 마음. 이런 거죠. 아, 어차피 제대로 쓰지도 못할 게 뻔한데 이걸 계속 써서 뭐 하나? 차라리 이렇게 엉터리를 쓸 바엔 차라리 쓰지 말자. 이 마음. 저도 많이 갖는 마음이고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갖는 마음. 이 잘 쓰고 싶다는 마음은 그냥 잘 쓰는 게 아니라 단번에 잘 쓰고 싶어요. 처음 쓸 때부터 완성형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쓰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쓰려던 게 아니었는데. 내 원래 쓰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었어. 라고 쓰다 마는 경우가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도 항상 그 마음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극복하고 엉터리여도 일단 끝까지 써야지 생각하고 그 쓰면 그 완성된 원고는 뭐라고 불리죠? 초고라고 불리죠. 초고. 그래서 끝까지 써서 자기가 원래 쓰려던 얘기를 끝까지 쓰면 이건 초고가 됩니다. 이렇게 초고를 생산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차이가 되게 커요. 일단 초고가 완성되면 그 초고로 인해서 저는 다시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퇴고를 하면서 이 글을 글답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초고에 한 단락 정도를 썼다가 포기하면 그거를 다시 시작해서 쓸 확률은 대단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주제는 왜 이런 욕심을 내게 돼? 왜 잘 쓰고 싶다는 욕심을 품게 되는가에 있습니다. 이런 욕심을 내게 되는 이유를 일단 보편적인 호모 사피엔스 중의 관점, 즉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언어의 세계로 뭐를 옮겨놓는 거잖아요.
이 마음의 세계와 언어의 세계가 어때요? 같습니까? 안 같죠? 자, 마음의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우리 마음에는 지금 선생님들 마음속에 있는 시간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과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 인생의 최초의 기억부터 지금까지. 또 다른 의견. 그럼 한 네다섯 살이겠죠? 뭐, 다른 사람은 세네 살일 수도 있겠고, 세네 살, 세네 살. 또, 네. 그렇죠. 교육으로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고대. 그렇죠. 고대. 또, 아, 강도 위주로 이렇게 분포돼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간상 사실은 우리는 우주의 빅뱅부터가 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이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학문을 통해 배웠던 시간, 그게 그때부터 쫙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금도 있어요. 시간상 한계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만이니까 앞으로 미래도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에. 모든 게 순간적으로 들어있죠. 언어의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한가요? 안 가능하죠. 오직 한 시점만을 얘기하거나 특정 시점을 한 개에 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 뿐이죠. 자, 공간은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간이 어느 장소가 있을까요? 우린 지금 여기 있지만 물리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간은 뭐가 있죠? 우리가 나고 자랐던 집, 내가 여행 갔던 장소, 또는 역사 시간에 배웠던 무슨 뭐 천마총,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무슨 고인돌이 있는 어디. 수많은 장소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말하거나 특별한 대화를 하거나 어떤 사건에 맞닥뜨릴 때면 이 무한대의 시공간이 다 불려 나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를 보고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반해요. 그러면 이거는 언어로 쓰면 잘생긴 남자를 보고 반했다가 되지요. 근데 제가 그 남자를 본 순간 일어났던 일은 뭘까요? 수많은 시공간과 제 모든 감각, 살아오면서 제 모든 감각이 맛보았던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일어난 일이죠. 예를 들어 그 남자가 뿌린 향수가 제가 옛날에 죽도록 사랑했던 남자가 뿌렸던 향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남자가 생김새가 제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외모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제 과거의 모든 경험과 감각과 시공간을 모두 다 불러일으켜서 이 남자를 좋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나 언어로 옮길 때는 한두 문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세계와 언어의 세계는 너무너무 다른 세계죠. 마음은 무한대로 넓고 되게 복합적이지만 언어의 세계는 대단히 간단하고 굉장히 명확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코딩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옮겨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에요. 실패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마음의 세계에서 언어의 세계로 옮긴 다음에는 항상 절망하게 돼요. 내가 쓰려던 게 이게 아니었네. 이건 글쓰기만이 아닙니다. 언어에는 말하기와 쓰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막 열변을 토한 다음에는 약간 아쉬움이 남지 않아요. 아, 이렇게 말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이거 약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오버하기도 한다. 솔직히 이거하고 아주 직결되는 말. 아, 내가 너무 오버해서 말했네? 또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약하게 말했나? 이게 있잖아요. 당연하죠. 내 마음엔 이만큼이 들어있는데 이만한 세계에 옮겨놓는 말하기를 했습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죠. 쓰면서 계속 내가 하려던 말이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쓸 바에 안 쓰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면 이따만한 세계를 요만한 세계에 옮겨놓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부터 글쓰기는 불가능한 일이 실패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면 너무 과한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단번에 완성형의 글쓰기를 그리고 초급일수록 굉장히 엉터리로 느껴집니다. 왜 그렇겠어요? 초급일수록 방금 빠져나온 이 마음의 세계하고 되게 가까운 형태라고 있어요. 무정형에 너무나 선명하지 않고 온갖 감정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다 섞여 있는. 그렇기 때문에 초고는 항상 엉망이죠. 이 초고를 자꾸 고쳐 쓰고 고쳐 쓰다 보면 언어의 세계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쓴 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글쓰기를 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초고를 쓰는 게. 거기서 많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초고를 무조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딱 노트북 앞에 앉았을 때, 아, 나 오늘 잘 쓸 거야. 이게 아니라, 난 절대 잘 쓰지 않아. 대신에 끝까지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무조건 끝까지 쓸. 어떻게 잘 쓰겠어? 절대로 잘 쓸 수 없지. 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현실 파악을 하는 거죠. 너무 이상해졌지 않고. 자, 우리가 글쓰기를 어려워하게 되고 너무너무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한국민이라는 특수한 측면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지선다형 또는 오지선다형 정답고리를 몇 번이나 하면 살아왔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을 하고 살아왔고 시험 때만이 아니라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문제집을 풀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미치도록 많이 사지선다형 풀어왔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까지 이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12년의 기간 동안 여러 개의 답 중에 정답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씩 우리한테 주입하면서 살아온 이 교육의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정답이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도록 코딩이 된 거예요. 근데 대학 교육에도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까지 치면 거의 16년이죠. 그래서 정답이 없으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글을 쓰고 나서도 아, 이게 모범 답안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글쓰기라는 거는 정답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장. 글쓰기는 어떤 글이 좋은 글이에요? 모범형이 있어서 딱 이렇게 써야 좋은 게 아니라 가장 특수하게 쓴 게 좋은 글이죠. 내가 갖고 있는 내 개인의 역사와 내 개인의 통찰과 내 개인의 관점을 특수하게 잘 드러낸 게 가장 좋은 글이죠. 정답하고 가장 거리가 먼 장. 그리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글쓰기에서 정답을 찾게 되고 잘 쓰고 싶어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근대화 과정이 어, 근대화를 이제 두 개로 친다면 근대화의 두 뼈대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두 개로 친다면 이 두 개의 종주국이었던 서유럽에서는 이게 3, 400년에 걸쳐서 꾸준히 발전해 왔잖아요. 우리나라는 80년 만에 이걸 했죠. 그 과정에서 정답대로 안 되면 엄청나게 빨리 제2의 정답을 빨리 만들어내요. 대안을. 뭐 과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빨리 대안을 빨리빨리 도출해내야 돼. 그게 박정희 근대화로 일컬어지는 그거의 성격이었고 부작용도 많았죠. 과정이나 윤리를 무시한. 그래서 성급하게 이걸 해결할 다른 대안을 빨리빨리 찾아내야 된다. 제2의 정답을. 이 근성이 우리의 DNA에 굉장히 강렬하게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제선다형 교육과 폭력적이었던 근대화 과정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글쓰기 어려운 종족을 꼽으라면 저는 한국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아까 도서관에서 만났던 분, 왜 남이 쓴 글은 다 잘 써 보이고 자기가 쓴 글을 못 써 보이고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쓴 글을 너무 못 써 보여. 왜 그럴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다 답이 있어요. 자,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도 항상 그러거든요. 남이 쓴 거 너무 잘 써 보여요. 내가 쓴 건 항상 엉터리였죠. 왜 그럴까요? 이 도서관에 숙제를 해오지 않았던 분의 탈락하게 되었던 이 남이 쓴 글을 왜 잘 써 보일까요? 내가 쓴 글을 왜 못 써 보일까요? 자, 내가 쓴 글을 내가 볼 때 내 눈에는 뭐가 보이죠? 내가 써놓은 글을 막 봐요. 그러면 내 글의 원형이었던 이 글의 원형은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죠? 자, 내가 쓴 글을 볼 때 내 눈에는 내 마음이 보이죠? 내 마음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나왔다는 것도 보이죠? 당연히 못 쓰게 느껴지죠. 내가 쓴 글은 항상 못 쓰게 느껴집니다. 태고를 거치고 프린트되어 나오기 전에 초고를 말합니다. 자, 남이 쓴 글은 어때요? 남이 어떤 마음에 썼는지 남이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잘 쓰게 느껴집니다. 원형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건 사실은 굉장한 일이죠.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가는 마법 같은 일이잖아요.
저는 약간 영성, 종교적인 일이라고도 생각해요. 글을 쓴다. 세계를 호환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쓰기 어렵고, 부담스럽고, 잘 쓰겠다는 생각이 합쳐지면 더 어렵고.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보편적인 사피엔스 종의 관점에서도 마음의 세계에서 언어의 세계로 갑니다. 그렇지만 이 원리를 알면 적어도 기대치를 낮출 수 있다. 못 쓴다. 초고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작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거 한 분이 낭독해 주시겠어요? 쓰고 있는 글이 자기 쓰는 글이 아닐 거라는 의식과 회의를 극복하고 끝까지 계속 썼다면 그 글은 생명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그만두어 버린 글은 다시 소생하기 힘들다. 내용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개의치 않고 생각했던 바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 완성한 글을 초고라고 불린다. 이 초고를 손에 쥐는 것과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것은 엄청난 자비를 생각하는 니다 네, 그렇죠. 아주 위대한 책이라고 한 30분 동안 설명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엉망으로 쓸까 봐 걱정하는 마음은 잘 쓰고 싶다는 마음, 단번에 잘 쓰고 싶다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초고의 완성에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적수이기도 하죠.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글쓰기는 잘 쓰겠다는 마음과의 사투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질문 1에서 말씀드린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잘 쓰지 않겠다. 대신에 나는 끝까지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덤벼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초고 쓸 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엉망으로 쓸까 봐 걱정됩니다는 뭐에 대한 얘기였을까요? 초고에 대한 얘기죠. 초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화면이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작가님이 쓰신 글을 보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은 한데 제가 쓰는 글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자기 글이 감정적이라고 말씀하신 글을 어, 뭘로 보셨나요? 하고 물어봐요. 화면으로 보셨는지 프린트로 보셨는지 책으로 보셨는지. 그러면 대부분 화면으로 봤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평하신 자기 글은 초고 쓰신 걸 보신 건가요? 퇴고를 한 걸 보신 건가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초고 상태의 글이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쓴 글은 어, 뭘로 보셨나요? 그러면 대부분 다 책으로 봤죠. 책으로. 책이라는 뽀샤시한 완성된 형태로 봤어요. 그리고 제가 쓴 글은 제가 몇 번 퇴고했을까요? 하고 물어봐요. 자, 질문입니다. 제가 책으로 낸 이 책, 이렇게 작가가 되었습니다. 몇 번 퇴고했을까요? 몇 번 고쳤었을까요? 7번, 3번, 10번. 전체 다요. 응, 응, 응. 네네, 네네, 다. 응? 10번, 응. 10번 더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20번 제일 많이 쓰셨습니다. 제일 많이 가까우셨습니다. 일단, 저는 초고를 쏟아낼 때가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초고를 가장 빨리 쏟아내려고 노력을 해요. 써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예를 들어 장편 소설을 쓴다고 하면은 무조건 하루에 A4 2장 반 이상을 쓴다. 이거 내가 내일 버려도 쓴다. 비가 와도 쓰고 눈이 와도 쓰고 아파도 쓰고 내 생일이어도 쓰고 그 전날 술 먹고 기절해서도 쓴다. 이런 마음으로 2장 반 이상씩 무조건 씁니다. 그렇게 많이 쓰면 7, 8장 쓰는 날도 있어. 근데 제가 정해놓은 최소한의 선이 2장 반입니다. 무조건 쓴다. A4 2장 반.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어떤 장면을 완성할 최소 단위가 2장 반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못 써도 2장 반은 쓴다. 너무너무 안 써지고 생각이 안 나는 날도 무조건 쓰는 거예요. 다음날 다 버릴지. 그렇게 해서 쭉 달리면 한 달 반에서 2달 사이에 장편 소설 초코가 완성이 돼요. 근데 그게 강박관념에 의해서 무조건 쓰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엉성하겠어요. 어떤 거는 거의 그냥 시납시스 형태로 요약본 형태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출판사에 초고라고 보낼 때는 그 상태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쓰는 거예요. 일단 촉으로 쏟아놨으니까 가장 부담스러운 작업을 했으니까 다시 고쳤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보낼 정도로 완성되게 만드는 작업에서 이미 한 20번은 고쳐 쓰는 거예요. 이게 장면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떤 장면은 막 30번, 40번도 고쳐. 아니면 다 버리고 다시 쓰기도 하고. 그렇지만 평균을 내보면 제 생각에는 20번은 적어도 고치는 거예요. 출판사에 보내기 전에. 그렇게 해서 초고라는 이름으로 보내요, 출판사. 물론 제가 썼던 최초의 초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달라진 거지만 이미 20번 고쳤죠. 출판사에 보내면 그대로 출판을 하느냐 하면 아니죠. 편집자가 빨간 펜으로 쫙쫙쫙쫙 그어서 이 단락 통째로 날리시고 이 단락은 다시 새로 쓰시고 여기에는 한 단락 정도 새로운 장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니까 뭐, 별거 별게 다 있어요. 저는 블루베리 주스를 되게 비싼 음료라고 해놨는데 전혀 비싸지 않으니까 다시 하라고 하시고 다시 다른 주스로 대체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내용을 바꿔야 되는 단계에 대한 코멘트부터 쫙 와요. 그, 이 뼈대 자체를 손봐야 될 거에 대한 코멘트가 쫙 와요. 이제 그리고 제가 그걸 받고 또 고치겠죠. 여기서 제 생각에는 5번에서 10번 정도 고치는 거예요. 문장을 세세히 다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단락을 고치는 거죠. 보내요. 그러면 이 상태로 출판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이분이 세부 사항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거죠. 작가님은 주로 뭐 그렇다면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그렇다면의 빈도가 이 페이지에서만 10번이 나왔으니까 그걸 5번을 바꿔주시면 좋겠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내가 생각하는 제 문장 스타일과 이런 거에 대한 온갖 이 지침이 다 와요. 날이지.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맞춰서 막 계속 이 과정에서도 또 5번에서 10번은 오지. 그럼 또 보내면 이 편집자가 이제는 문법 사항에 대한 체크를 해요. 되게 이제 거의 파이널로 가는 거죠. 문법과 마침법과 쉼표와 막 이런 거 달랑나는 이제 세세한 그런. 또 이 과정에서 저도 또 여러 번 고쳐서 보내죠. 이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출판사에 따라서는 이 책을 되게 완성형 있게 내고 싶다고 야망을 품은 책이라면 외주 편집자에 다시 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원래 정규직 편집자가 했던 과정을 다시 또 반복 다 해요. 왜냐면 한 명의 시선만 거치면 안 돼요.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오타자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 그걸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 책에. 그렇게 되면은 이 수십 번 고쳤던 걸 또 이 사람하고 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측면을 또 고나리질을 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제 생각에는 100번 고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이 말해주는 것은 책을 쓴다는 것은 한 사람의 작가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지성이 현장. 저는 책이 나올 때, 편집자의 이름을 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같이 치열하게 지성을 나눠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고쳐서 나와서 프린트된 상태로 된 책을 이 질문을 하신 분은 비교하는 거예요, 저랑. 체급이 다른데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글은 내 글이 못 써 보일 뿐만 아니라 화면으로 볼 때 제일 못 써 보여요. 내가 쓴 글 프린트에서만 봐도 훨씬 잘 써 보이죠? 책으로 나오면 더 잘 쓰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이분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비교했던 거예요. 이 차이를 제가 언제 또 알았냐면 제가 예전에 돈에 관한 소설을 쓰기 위해서 돈에 관련한 모든 책을 다 찾아서 봤는데 그때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봤어요. 도저히 자본론을 안 보고는 돈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어려운 책을 누가 강의하는 고병호 선생님이 강의라고 강의하시는 분에서 거기 찾아가고 빡세게 공부하면서 들었어요. 한 70%는 이해한 것 같아요. 배웠으니까. 자본론 1권만 강의를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론 1권만 읽더라고요. 저는 이제 자본론 같이 어려운 걸 띄웠다는 게 자랑스럽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2, 3권도 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병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권하고 3권도 읽을까 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서라 그러지 말아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어렵고 잘 이해도 안 간대요. 제 속으로 그랬죠. 난 똑똑이라서 이해할 수 있고 완벽하게 다 볼 거예요. 그래서 2권, 3권 샀습니다. 2권도 상하권으로 돼 있고 3권도 상하권으로 돼 있나? 그래 겁나 비싸요. 거의 15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하고 샀어요. 그리고 읽다가 알았죠. 왜 읽지 말라고 했는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게 깊이가 있고 난해해서가 아니라 못 썼어요. 1장에서 한 말, 2장에서 또 하고 3장에서 한 말, 여기서 또 나오는데 그게 일관성도 없고 정말 중언부언 막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스는 자본론 1권을 쓰고 죽었어요. 2권, 3권은 초보 상태로만 쓰고 죽은 2권, 3권은 출판사하고 막스의 절친이었던 엥겔스가 같이 편집을 해서 출판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알았죠. 퇴고라는 건 정말 중요하고 막스 같은 천재적인 글쟁이도 초고는 쓰레기였구나 라는 걸 이 체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저의 허영심으로 인해서 15만 원이나 낭비하고. 그리고 잘 생각해보니까 고병호 선생님이 옛날에 그 말도 해줬더라고요. 그거 초고 때 초고만 쓰고 막스가 같다고 저 세상. 근데 저는 허영심에 가득 차서 그 말을 뻘로 듣고 돈 낭비한 거. 그래서 끝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모든 초고는 쓰레기라는 거를 저는 칼 마르크스 통해서. 네, 네, 네. 그 시놉시스를 미리 짜놔요. 그런데 쓰다 보면 다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도 시놉시스 또한 있어야 돼요. 초고도 과장해서 말하면 나중에 다 없어질 과거물이 다 고쳤으니까 뭐 반쯤 남기도 하지만 다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소설을 쓰려면 여기에 대한 과거물식으로 시놉시스를 한 A4로 대여섯 장까지 짜놔요. 중간에 많이 바뀌어요. 근데도 이게 있어야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모든 초고의 운명 그건 것 같아요. 나중에 없앨 거지만 세워놓는 과거물. 그게 있어야 나. 그래서 제가 한 반쯤 썼는데 다 뒤집어야 된다는 거를 깨닫는 순간이 오면 정말 불행하죠. 내가 A4로 50장을 써놨어. 다 뒤집어야 돼. 다 버리고 다시 써야 돼라는 깨달음이 써봐야만 아는 거예요. 아, 이 남자를 50대로 설정했는데 40대로 했어야 되는구나. 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했어야 되는구나. 이게 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절인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초보로 써야 되는 거예요. 버리기 위해. 생각을 촉발하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선생님은 참 합리적으로 쓰시는데 저는 왜 감정적으로 쓸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는 글쓰기 재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고 이 작가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 미친 듯이 고쳐 쓴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도 초고의 상태에서 쏟아냈던 원고는 엄청 감정적이었고 왜? 마음의 세계에서 막 빠져나온 따끈따끈한 조형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이분은 세상에는 감정적으로 쓰는 스타일이 따로 있고 심리적으로 쓰는 스타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겠으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현실은 뭐냐면 달랑 가건물 하나 위태위태하게 세워놓은 사람, 즉 질문하신 분. 그 반면에 거기에 막 콘크리트 붓고 뭐 하고 나중에 유리에 막 도색까지 쫙 해서 딱 책으로 완성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분야는 퇴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와서 옛날에 앙드레 브루통이라는 프랑스의 초현실주의 작가가 있었어요. 그 작가가 뭔 짓을 했냐면 마약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글쓰기를 하거나 아니면 체면술사를 불러서 체면에 취한 상태로 글쓰기를 하거나 술 취한 상태에서 글쓰기 하는 모임을 열었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되게 멍청한 짓이고 정신병자 같다고 비난도 많이 받았으나 그게 나중에 의식의 흐름 이런 운동하고도 많이 뭐 버지니아 울프나 이런 거하고도 많이 접합이 됐죠. 저는 이 일화가 되게 초고를 쓸 때 우리가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써야 한다는 일화하고 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드리면 무조건 한 30초 정도 생각하시면 돼. 쭉쭉쭉 쓰시고 스피드 글쓰기라고 생각하시고 주제는 셋째로 또는 둘째로 또는 외동으로 셋째로 막내로 태어나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 이게 주제입니다. 다들 첫째이거나 둘째이거나 막내이거나 외동이거나 그러시죠. 셋째이거나 그게 주제예요. 네, 자기 얘기를 쓰는 겁니다. 제가 글쓰기 그 수업을 해보니까 이 주제가 아주 좋아요. 너무 사적인 그거 안 해도 괜찮고 이 주제를 했을 때 가장 무난했어요. 시간 시간은 지금부터 20분을 드립니다. 절대로 잘 쓰지 마시고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